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두 분께 진지한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당으로 가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차이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당대표와 원내대표? 누가 셉니까? 그건 누가 당대표 아니야? 대답 제대로 못하잖아. 지금 굉장히 좀 제대로. 모호한데. 왜 앞서서 누가 질문을 하셨나요? JB타임 쳤는데 갑자기 질문 들어갔고 저는 나름대로 성의껏 질문했는데 성이 안 찬다고 욕먹었잖아요. 아, 진짜요? 자,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당대표 원내대표가 어떻게 달라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다는데 이번에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그게 좀 바뀌기도 했어가지고 아예 그 전제도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누가 세냐니까. 누가 당대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그렇죠. 하겠죠. 그치. 네. 그게 정답이지.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당의 대표가 당대표니까 더 포괄하는 범위가 넓으니까 당대표가 조금 더 권한도 그렇고 이제 당원 당규 규정 내에 강한 건 맞습니다만 근데 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사이에 세력 불균형이 일어날 때 예를 들면은 뭐 당대표는 원외에서 이제 당선이 된 당대표인데 원내대표는 좀 선수가 좀 있는 이제 원내에서 좀 중진급이 보통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묘하게 이제 이 파워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들이 생기죠. 특히나 그렇죠. 뭐 당대표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원내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이 안 따라준다 그럼 또 당대표가 또 위신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대표적인 예를 12.3 계엄 때 봤습니다. 그때 한동훈 당대표 시절이었었고요. 원내대표가 추경호 의원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누가 세는지 한동훈 당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모두 들어오라고 그 수차례 지시했는데 저도 아까 결국 안 따랐거든요. 이렇게 예를 좀 하나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뭐 큰 틀은 다를 거 없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을 네. 봐야 된다. 통상은 당대표가 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지기도 한다. 알겠어요. 사례 하나만 들었으면 완벽했는데 아쉽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촌철님도 어떻게 설명됐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병기, 국민의힘에서는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자, 두 원내대표 간의 합을 좀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곽우신 기자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앞날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앞날은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리 두려웠다. 왜요? 되는 일이 없다. 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냥 국민의 원내대표는 누가 하든지 간에 새롭게 출범한 여당 원내 지도부가 원내 주도권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석수도 압도적인데 여당이다? 거기도 정권 초에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쭉 갈 때잖아요. 그럼 원래부터도 센 스타일인데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중요하게 딱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협상할 건 협상을 하겠지만 양보하지 않고 쭉 가서 밀어붙일 만한 것들 밀어붙이겠다라고 개혁 법안에 대한 어떤 의지들을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합을 맞춰야 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뭔가 어떤 이게 막 뭐 스타일이 뭐 어떻고 뭐 원내 뭐 신망이 두루 있고 그런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친윤계 주류들이 어떤 일종의 대리 카드를 내세워 가지고 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잡은 카드이기 때문에 결국 원내대표 개인이 뭔가 좀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할 만한 옵션이나 영토 자체가 넓지가 않다. 결국 김병기 의원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뭘 만들어서 갖고 왔다. 그러다 이제 의원총회에서 뭐 부결되고 또 다 뒤집어지고 이렇게 좀 망신살을 뻗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결과 예. 표가 어떻게 나눴는지는 혹시 나왔어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표수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왔어요? 사실 앞으로 전당대회 지형이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쭤보는 예, 거예요. 송원석 전체가 지금 107명인데요. 김상욱 의원이 탈당하면서 표수는 107인데 한 명이 불참함으로써 106표가 전체 표수였고요. 그중에 60표가 송원석 의원한테 갔습니다. 오. 그리고는 그 다음으로는 김성원 의원한테 30표가 갔고요. 예. 그리고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16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주자 두 사람을 합치더라도 송원석 의원한테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내 지형들이 여전히 친윤 우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당대표 경선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당대회에서 특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는 원내 의원들끼리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친한계가 무조건 진다, 뭐 한동훈이 무조건 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원내에서 지지세가 없는데도 당대표가 데려온다. 정말 압도적인 여론과 당원들의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에게 그 정도의 어떤 그 당심이 쏠려 있느냐. 이거가 좀 물음표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이 대선 패배 직후에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여전히 구주류라고 불리는 친윤계가 이걸 놓지 못하고 있다. 놓지 않고 있다. 이걸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이제 앞날이 좀 투명해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송원석과 새 원내대표가 뭐 혁신이 꾸린다고 하는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혁신이? 그러니까 일종의 절충안이죠.
그러니까 비대위로는 안 가고. 네, 혁신형 비대위로 가기는 좀 뭐하니까 비대위는 관리형으로 해서 전당대회는 조기에 치르겠다. 대신에 혁신위원회를 별도로 띄워서 당 혁신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겠대요. 그래서. 그거를 혁신위를 통해 논의를 하겠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던진 개혁안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혁신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된대요?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지명을 해야죠. 보니까 당 밖에서도 데려올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혁신이라면 이제 명분상으로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명분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탈당을 해서 당적은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지만 그냥 이제 보수 정당에서 쭉 활동을 해야 돼 그냥 그렇고 그런 카드를 내밀 수도 있을 거고. 제가 봤을 때 뭐 깜짝 무슨 좀 당이 진짜 쇄신하려고 하나 이런 카드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의 그리고 당의 지형을 봤을 때 정말 근본적인 혁신을 원하냐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오히려 독이 됐다라고 특히나 보수 개혁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석을 많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 찐윤 지역구에서는 크게 이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비윤들이 굉장히 자리 설 데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너희들은 가가지고 우리 당 비판하더니 득표는 이거밖에 못 해오지 않았냐라는 식의 공격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득이양양 신윤 대부분이 영남인데 뭐 기반이 그러니까 뭐. 특히나 이제 뭐 이번 선거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엄청난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방어했다라고 하는 식의 논리들을 설파하고 다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혁신이 맞는다고 하는데 그 윤상현 의원은 전선은 밖에 쳐야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흐름이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쇄신하고 반성해야 되는지조차도 합의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게 과연 혁신이를 밖에서 좋은 사람을 소위 말해서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냐라고 봤을 때는 누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친윤계가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전에 친윤계 일각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전당대회를 좀 미루고 혁신을 좀 거쳐가지고 천천히 가보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일성은 전당대회는 빨리 치르자. 대신에 이제 이걸 좀 절충점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혁신을 만들어서 해보겠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좀 타협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친윤 입장에서는 송원석 의원이 얻은 득표수에 고무돼가지고 전당대회도 우리가 이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전당대회 빨리 해도 뭐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할만하겠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더블 스코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시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판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통상은 연말까지 시간을 끌어서 비대위 체제를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그래도 여름 8, 9월 정도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선 것도 거기에 연장으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뽑는 의원총회 직전에 나름의 입장을 밝히면서 본인은 쇄신안에 대해서 당원 투표 통해서 이것만 해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본인은 이 원내대표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이 쇄신안에 대한 투표 결과 상관없이 본인은 내려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 뭐 대표 경선은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는 하나 좀 내다볼 수 있는 재미있는 조사가 저희 이번 주 시사인 커버 스토리에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그 틈을 치고 들어오네. 네, 하세요. 네, 저희가 그 대선 직후에 바로 웹조사라고 해서 2,000명 샘플로 어떤 사람들이 왜 이런 선거 결과를 했고 앞으로 보수 재편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200개가 넘는 질문으로 드렸는데요. 네. 좀 개인적으로 제일 좀 재밌게 봤던 게 내가 보수다라고 답하는 응답자라면 좁혀가지고 봤더니 감정 온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아주 차가운 감정이면 0도, 뜨거운 감정이면 100도여서 사실 정치인들이 50도를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회의 정치인이 좋은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요. 근데 보수 성향 유권자 안에서 보수 정치인의 감정 온도를 봤더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35도, 그러니까 낮게 나올 거라는 게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감정 온도가 똑같습니다. 35도로 나와서 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한테도 아직까지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넓은 마음을 사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걸 좀 뜨거운 지지역으로는 거리가 멀다. 예, 근데 다만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정 온도가 54도나 나왔어요. 차이가 많이 나네.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전당대회 룰 세팅이라에 따라서 물론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진 후보가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김문수 전 후보가 나오면 그냥 당대표 되겠네요. 물론 이제 보수 성향 유권자이기 때문에 딱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튼 이 전반적인 지형이라고 하는 게 참 재밌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37도,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35도. 그러니까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은 같은 도수가 나왔다. 네. 예.
이 자세한 내용 혹시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 여론조사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2,000명 샘플로 6월 4일부터 5일 조사했습니다. 네, 시사인 조사라는 것도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사인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네. 기사 자세하게 보실 수 네, 있고요. 저 잘했죠? 예,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전 후보가 40%를 넘었다는 그 어떤 심리적인 그걸 넘어서다 보니까 선방했네라는 인식들을 이제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원내대표로 좀 넘어와가지고 그러면 김병기, 송원석 두 새 원내대표가 1차로 격돌을 할 지점은 법사위원장 자리 이렇게 봐야 될까요? 거기서 또 격돌을 안 할 것 같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지금 뭐 일방적으로 그냥 끝 이렇게 간다? 아마 물론 이제 지금 워낙 수적으로 야당이 불리한 상황, 이제 지금 야당이 여러 개니까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힘이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상력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2년을 우리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상황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가 달라져서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격돌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이니셔티브는 인사청문회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라인업을 소위 잘 짜서 보여주는 것만이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야당의 유일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공세를 막 이제 올리고 있는 건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네네. 그건 따로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네, 박우식 그러니까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원장 자리는 사실은 그냥 이제 뭐랄까요, 관성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고요. 원래 이제 여야 바뀌고 할 때마다 법사위원장 자리 누가 가져가니 내놔라 이거 하는 거라서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리 얘기를 해서 야당이 가니 여당이 가니 이런 문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번에 임기 2년으로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뭐 그럴 일 없었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고 김문수 후보 대통령이 됐다고 치더라도 그때도 국민의힘은 똑같이 법사위원장 달라고 했을 겁니다. 이제 너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당이 되었으니까 이니셔티브를 쥐고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 똑같이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사위원장 달라는 거는 결과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굳이 또 민주당에서도 지금 법사위원장 줄 이유가 하등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명분도 그렇고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법사위원장 자리 생각보다 싱겁게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그 관심사는 그러니까 양당이 충돌해서 어떻게 결론 날까가 아니라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되니까 당대표 경선 출마 의지를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이 내려놨죠. 맡아야 되는 예. 거잖아요. 누구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이름을 말하다가는 그럴 수 있는데 뭐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원 자리를 하고 있는 중진 의원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충 뭐 감이 오는데 누군지? 네. 선수를 몇 선? 네, 다선입니다. 다선. 중지니까 당연히 다선이겠지. 그렇죠. 중지는 다선이죠. 네. 지금 법사위원 중에 중지 다선이 누구 있더라? 지금 상임위원장 딱 들어가시면 눈에 띄시는 분은 바로 보일 겁니다. 요새는 또 전례도 많이 깨고 해서요. 선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위원장하지 않고 이제 마치 간사처럼 열심히 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들이 박범계 있더라고요. 의원이구만 뭘 그렇게 애둘러 얘기를 해 지금. 네, 물론 뭐 인사는 이렇게 열어보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내대표 사안이긴 하니까요. 그렇죠. 그것은 물론. 네. 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말로 깎아볼 게 지금 그 민주당에 맞서서 뭘 할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없죠. 옛날에는 거부권이라도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그것도 없잖아요. 거부권도 없죠. 판판이 깨지는 겁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다 필리버스터 돌파하는 방안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뭐 그러니까 이게 필리버스터 할 때 막 결기에 차가지고 막 그 말을 들으면은 뭔가 소수 야당의 서러움이 느껴지고 막 국민들과 뭐 시민들이 들었을 때 아 진짜 저건 사실 야당이 하는 말이 맞는데 여당이 저렇게 다수 의석으로 몰아붙이는구만 약간 이런 동정 여론이라도 좀 생기고 논리적 정합성과 뭔가 명분이 있어야 그래도 좀 여론전이 불이 붙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국민의힘이 그걸 성공해 본 적이 별로 없다. 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나와가지고 뭔가 좀 감동적으로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결국 여론전이거든요. 원 밖에 국회 밖에서 이 국회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여론들, 그다음에 언론들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결과적으로 이 외력으로 작동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의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건데 그런 거를 국민의힘이 자체 생산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뭔가 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인 정합성과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법안이든 뭐든 이슈도 호소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지난번 이제 예전에 우리 황교안 전 대표 시절 기억하실 겁니다. 삭발하고
장애투쟁하고 다 이제 동원해가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당원들끼리 투표해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그럼 뭔가 거기 현장에서는 이렇게까지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네. 너무 좋다, 신난다. 하지만 선거는 번번이 지고 이런 루틴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광훈 세력과 연합입니까? 그 어떤 식으로든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은 당장에 없는 살림에 이게 지금 당장 뭘 막아야 되는데 이게 사채인지 아닌지 지금 그 결을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급한 검은 돈이라도 쓰레기가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2020년에 원구성 협상했을 때 18대 0으로 그 당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 주면서 한번 해봐라라는 식의 했던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뭐 원구성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일정 부분 위원장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놓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될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서 민주당이 실책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본인들이 뭔가 잘해서 지금 상황 변경이 있을 거라고 보기에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긴 하겠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107석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얼 하더라도 숫자의 벽에 가로막혀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청문회 얘기를 그럼 자연스럽게 좀 넘어갑시다. 일단 지금 이제 그 이론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하여간 국민의힘에서는 막 그 공세의 고삐를 막 지금 그 재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뭐 사실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아들 관련 부분하고 이제 재산 관련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일단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이 이제 SNS에 해명을 한 것도 있고 뭐 부를 거면 검사도 불러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크리티컬하게 뭐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좀 해명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뭐 아들 스펙 쌓기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보다 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그래서 하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예전에 뭐 조카 관련 뭐 해가지고 뭐 논문 뭐 비슷한 여러 논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걸로 진짜로 이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후보자의 해명은 그 법안 관련 그 부분은 동아리 활동은 그 대학 그때 서류 안 썼다 본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대학 합격과는 무관했던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스펙에 이제 기재를 안 했다 이거죠.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서류를 구해가지고 열어봤더니 기재가 되어 있었어. 아 이러면은 치명적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만 가지고 막 대단히 후보자의 물론 뭐 일단 그 동아리 활동을 입법으로 실제로 이어간 것만 놓고 보다도 물론 그게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특별한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가지고 공직자로서의 자격 자체가 이거 부적절하다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채워져야 될 퍼즐들이 많은 거죠. 그 채무 부분은.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소득 이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성실한 소명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은 소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니까 지출 내용만 공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에 가까웠던 마이너스 이상이었었긴 했죠. 그 재산들이 이제 불어난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성실하게 소명이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그 후보자 스스로도 뭐 계속해서 SNS에다 공개를 하겠고 청문회 때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빠르게 성실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이것이 이제 야당발 아주 공격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 네거티브 이슈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냐에 봤을 때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문제제기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 아직까지 야당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팀플레이로 뭔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결정적 한방 히든 카드를 갖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이러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 플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에서 같이 어떻게 그렇죠. 1, 2, 3를 짜가지고는 공격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나오면 또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를 꺼냄으로써 상대를 아예 몰아버리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카드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이 무언가를 하고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는 근데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G7 정상회의 참석차 이제 뭐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발언한 게 있잖아요. 네. 뭐 그 이제 발언의 기조를 놓고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뭐 이게 그 중간에 뭐 재검토가 되거나 뭐 극단적으로 당막까지 갈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일단 지금 나온 것만 가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전에 민정수석 그 인사 때처럼 진짜 이거 누가 보더라도 중도층이든 뭐 진영과 관계없이 좀 뭔가 이상한데 이거 좀 적절한 건가 이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말 그대로 공분 같은 게 좀 전체적인 물음표들이 떠야만 그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에서 이거 너무 심각한 어떤 도덕적인 자질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사를 철회하겠다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없다. 그래서 그걸 원한다면은 그 야당으로서 실력을 증명하면 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잘해서. 네. 그나저나 오늘 이제 그 인사청문 특위, 총리 청문회는 이제 인사청문 특위가 꾸려지게 돼 있는데, 근데 특위의 여야 간사가 정해졌어요. 오늘 만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청문회를 이틀하고 끝낼 거냐? 아니면 연장할 거냐.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는 뭐 연장 얘기를 하던 것 같던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야당의 입장에선 당연하게 이제 더 길게 해야 된다. 의혹이 너무 많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전례를 봤을 때 이제 그만큼의 지금 여론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저희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성실한 소명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 기간을 늘릴 만큼의 지금 쟁점이 엄청나게 뜨거워가지고는 모든 신문에 일면을 장식할 만큼 첫 번째 뉴스냐라고 봤을 때는 좀 그러진 못해 보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기간 늘렸는데 안 나오면 그건 또 이제 오히려 역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뭐 오히려 정책지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주장을 우선 던지고 보는 것 같긴 한데 그 던지고 보는 것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뭐 이런 것들 그때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좀 경우가 다르죠. 경우가 좀 다르고 의혹의 개수도 그렇고 정도도 그렇고 아니 그 심지어 뭐냐면은 그것도 인사청문을 이제 이틀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자료 제출도 부실해 뭔가 소명도 안 되는 분도 너무 많아 뭐 답변자의 태도도 문제가 있어 이거 좀 더 해야겠어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넘어가서 3일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만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3일 하고 싶으면 인사청문회 때 정말 큰 것들을 야당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김민석 후보자 이거 좀 이렇대로 총리가 되면 문제가 있겠는데? 라는 분위기를 언론과 여론에 만들어줄 수 있을 만큼 발굴해주면 그러면 민주당이 뭔가 이거 좀 이대로 우리가 밀어붙이기 좀 부담스러운데 정치적으로 그걸 만들어줘야죠. 그게 야당의 실력입니다. 그 레버리지를 만드냐 못 만드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 나온 거 차린 것만 놓고 3일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야당 입장에서도 좀 명구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명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열릴 텐데 뭐 나오는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기본적으로 공직을 한번 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검증을 받았던 물론 뭐 그 사이에 기간이 또 길었기 때문에 또 쌓인 내용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별로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큰 쟁점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을 많이 하긴 합니다. 사안 자체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렇죠. 중요한 쟁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요. 아마 무리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할 거 없으면 색깔론 하겠죠. 뭐. 국정원장 자리에 적절한 사람이 맞느냐? 북한하고 혹시 뭐 이제 초창기에 좀 나왔던 이야기들. 이른바 뭐 자주파 뭐 이런 그런 거 뭐 이상한 거 시덥지 않은 거 가지고 또 시비나 걸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아니, 물론 뭐 국정원장의 그 어떤 국가안보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한 번의 검증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바뀌었던 어떤 후보자의 여러 가지 행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젊은 시절에 만에 하나 뭐 본인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또 무언가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본다면 그러니까요. 지금 전혀 이렇게 논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청문회와는 별도로 사실은 그 12.3 내란 과정에서 조태용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는 지금 완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 거잖아요. 수사가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저는 이종석 원장이 만약에 취임을 하면 이거 그러니까 밝힐까 이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폐청산위원회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국정원도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그 앞에 켜켜이 쌓여왔던 그 앞서서의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거든요. 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만이 아니라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정치 개입 요소가 있었는데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혐의는 사실 그걸 뛰어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럼요. 뭐 적폐라는 단어로도 넘어갈 수 없는 내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나 조태용 원장이 김건희 씨와 문자를 계엄당
당일에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미스테리이고요. 그런 지점에서 사실 이것이 이종석 만약에 이제 국정원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장 입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제 결국 강제 수사를 통해서 좀 증명돼야 될 부분도 많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내란 특검의 수사의 협조 체제와 태세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은 낙마를 했고 후임 얘기 안 나오는 것도 혹시 나오는 거 있어요? 좀 도는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을 초기에 같이 라인업을 하면서 그 나왔던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조금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인 것 같고요. 네. 사실 민정수석실이 민정수석 외에는 다른 분들이 차 있긴 합니다. 그 밑에 비서관들, 법률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자리가 차 있기 때문에 그 인사들을 통해 가지고 인사검증 업무를 하고 있어서 민정수석을 찾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이긴 좀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죠? 예, 게다가 대통령 외유 죄송합니다. 순방 일정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엔 좀 신중하게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오전 수석의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나왔던 이야기는 그때 처음에 임명할 때도 관련해서 나왔던 이 삼형부동산 등의 이야기가 보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필요성에 의해서 강행이 된 측면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좀 뭔가 필요성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인사였는데 오히려 이제 조기에 낙마를 하게 되면서 빨리 이제 민정수석 자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이 인사검증도 차례대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특히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법무부가 가져갔던 인사검증 과정 이거 다시 권한 도로 되찾아오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자리가 민정수석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추 좀 잘못 깨가지고 약간 이제 요 며칠 시간도 허비하고 여론에도 좀 안 좋았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찬찬히 가겠다라는 기조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조금 더 좀 두루두루 보면서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보통 이렇게 되면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름이 눈에 잘 안 띄는 걸 보면 조금 더 기초 작업부터 시작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그 대통령실 수석들은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관심사는 이제 그 조각이 이루어질 때의 장관 후보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 장관 인선은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 중에서 내각에 참여한다라고 알려진 분들의 이름이 꽤 나온 지는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의 생각은 한 번에 다 발표하겠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순차 살라미로 발표할 경우에는 한 명 한 명한테 인사검증의 칼날들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집중이 올라가는 것이 좀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동시에 다 띄어서 지금 인사청문회 강을 건너고 같이 이제 국무회의를 하겠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도 동시에 한꺼번에. 예, 그러니까 오. 통상은 이제 좀 뭐라고 할까 관심이 좀 분산되는 것이 본인들로서는 덜 부담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조금 더 같이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이재명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모습들을 지난주에 보여줬었고 그것을 본인이 좀 통제하고 그 그립을 쥐고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일부 있어 보이다 보니까 이 상황을 좀 더 보면서 한 번에 인사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떤 보도는 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바로 이제 어떤 조각 그 인사 발표가 있을 거다 이런 보도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 추천이 일단 마감이 됐잖아요. 예. 어제로 이제 마감이 되면서 관련해서 벌써 몇 명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아마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해서 뭐 좀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추가로 검증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정부에서 지금 이례적으로 만든 어쨌든 거잖아요. 뭐 이전에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국민 추천제를 했는데 추천제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조각을 발표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추천제를 도입을 한 만큼 관련한 인사들이 한두 명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런 추천돼서 받은 인사가 원래부터 조금 이제 공직에 관련돼 있었던 인물이면은 검증이나 이런 게 좀 수월한데 아예 계속 민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검증에 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일부 먼저 발표하고 나머지 일부 조금 더 천천히 가고 하면 이런 수순이 가지 않을까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조각 인사를 발표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초창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통상 기자들이 성비는 어떻게 되는지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의 어떤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라인업은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서 컨셉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라인업은 이렇게 발표하면서 컨셉이 무엇입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순차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근데 합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 문제하고 이제 조각은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뭐 기재부를 정말로 쪼개느냐 안 쪼개느냐. 쪼개면 장관 자리가 2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뭐 이제 근데 장관 2자리인지 장관 하나, 처장 하나가 될지 모르고. 또 이제 그 전부터 사실 장관이 많이 돌았는데 이제 뉴스에 올랐더라고요. 지금 산업자원부 밑에 있는 통상교섭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적장하고, 장관급으로 올린다. 뭐 이런 이제 그 전에 좀 돌았던 얘기인데
이제 사실은 이 순서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먼저 나와야 이 장관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는 60일 동안 활동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때까지 조각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위 없는 정부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이래저래 순서가 좀 꼬인 게 있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순차 나온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많이 상당 부분 조각 인사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긴 그러니까 합니다. 어떤 언론은 사실상 내각제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뭐 애초에 뭐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컨셉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서 정치적인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어 보이긴 거기에는 합니다. 이런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많다. 물론 겸직이긴 합니다. 겸직이긴 예, 한데. 예, 장관 자리는 아무튼 겸직입니다. 의원이 뭐 한 10명 빠져도 티도 안 난다. 이것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네, 뭐 교수나 학자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장관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무적인 역할을 같이 하면서 정부와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무직이죠. 사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좀 되는 예, 그렇죠.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인 출신인 줄 하는 게 또 뭐 이정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공유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럼 뭐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는 그렇죠. 인사 네. 방향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의원들은 이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또 검증이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또 검증대에 올라가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요. 저 인천에서 또 의원 불패 아닙니까? 네. 또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때를 고민을 해보면은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누구 데려가려고 해도 이 사람 혹시 잘못 뺐다가 나중에 뭐 표결하고 얽혀가지고 복잡한 게 많았는데 일단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이재명 정부는 한시름 덜었다. 티도 안 난다니까.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할게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